안녕하십니까. 마스크 포워드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네요.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이고,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는 뭐, 저녁 때도 초여름 같아요. 어떤 때는 반바지 입고 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렇고, 오늘은 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한번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그래서 상사, 무역 상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무역 상사 하면은 포워딩이랑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서 상사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 시청역인가 거기 서울역인가요? 시청역인가 서울역일 거예요. 거기 있는 그 벽돌색 빌딩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옛날에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 빌딩인데 지금은 다른 빌딩일 거야 아마. 되게 큰데 그 빌딩이 되게 질 때도 되게 유명했고 엄청 크게 졌거든요. 김우중 회장 있을 때. 그래서 되게 유명한 빌딩인데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미생이란 드라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미생이란 드라마를 거기서 찍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생이란 드라마는 워낙 유명한 드라마라 다 아시겠지만 무역 상사 얘기입니다. 무역 상사 얘기고 지금은 뭐 대우가 해체가 됐지만 대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워낙 이 상사계에선 유명해서 그 이쪽 루마니아나 동유럽 이런 데 가면은 심지어 어디 이상한 나라 가도 대우차 하나씩은 꼭 봅니다. 진짜. 그 정도로 대우가 아직도 인지도가 있고, 그러니까 대우에서 안 맞는 게 없어요. 뭐 전자제품도 만들고 가정용 전자 그런 거 아직도 쓰시는 분들 있어요. 어디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은 쓰시는 분도 있다니까. 그럼 되게 반가워요. 대우가. 그리고 저 어렸을 때도 저희 부모님이 사신 첫 번째 차량이 대우 르망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제 기억에는 하도 오바이트를 많이 해가지고 오바이트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발음이나 그런 게 이제 못 따라가니까 오버잇을 잘못해가지고 오바이트 그래서 콩글리시거든요. 브로큰 잉글리시인데 이제 차가 가다가 그냥 조금 무리했다 싶으면 얘가 그냥 퍼지는 거죠. 앞에서 연기 나고. 그래서 진짜 그때 영업사원 부른 적 있어요. 그 서비스 사원. 그 옛날에. 그 어릴 때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아부 부모님이 막 쩌쩌매가지고 옛날 고속도로는 지금처럼 좋지도 않아서 갓길도 잘 안 돼 있고 되게 위험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갓길 비슷한데 부모님이 차 세워놓고 정비소에서 막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기다렸던 기억이 그 르망에서. 어쨌든 뭐 옛날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고 그래서 대우가 그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팔기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 김우중 회장 그분이 뭐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진 분이지만 워낙 입지전적인 인물로 그분이 이제 상사에서 시작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뭐 TV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우중 회장에 대해서. 그래서 상사라고 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해요. 그냥 물건 파는 회사죠. 무역회사죠. 무역회사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건이든 뭐 해외에서 수입을 했든 간에 그걸 다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보기 힘든데 요즘은 워낙 유통 채널이나 판매 채널이 다양해져서 뭐 얼마 전에도 제가 유튜브 보니까 뭐 아마존에서 다이소 거 사가지고 다시 아마존에서 뭐 마진 쪄가지고 파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익을 남겼는데 뭐 수익이 3~4배 이상 나니까 와서 내 강의 들어라. 결국은 강의 들으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요즘은 유통 채널이 워낙 다양하고 전 세계적으로 뭐 내가 어디서 필요한 물건을 어디 미국이나 중국 어디 이런 데서 다 사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근데 그 옛날에는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상사라는 거는 좋은 물건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불짜리 물건이 있는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진을 얹혀가지고 2, 3불, 3, 4불에 파는 거죠. 다른 나라에. 지금도 그렇게 지금 같은 시대에도 다이소에서 물건을 개발해가지고 마진을 붙여서 팔 수 있지만 지금 훨씬 3, 40년 전보다는 4, 50년 전보다는 많이 오픈이 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팔아먹을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인터넷도 없었고 그 랜드라인 전화로만 할 수 있는 시대고 팩스도 그때 있었나요? 하여튼 그런 어떤 언론이나 이런 정보 공유가 지금보다 훨씬 덜한 시대인데 당연히 뭔가를 잘 소싱해가지고 마진 붙여서 팔아먹기가 더 좋았겠죠. 물론 그것도 그 당시에 하는 사람만 하지만. 그러니까 좀 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좀 누군가 뭐를 옛날에 되게 했던 거를 옛날에 되게 성공을 했다.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뭐 옛날에 90년대 뭐 프랑크푸르트에서 뭐 마누라랑 뭐 가족 빼고는 다 바꿔 뭐 그래서 반도체도 삼성이 되게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제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뭘 윗세대들이 한 거를 뭐 그런 얘기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그래도 너네 세대보다는 일할 것도 많았고 기회도 더 많았던 걸 인정하시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는 취업하고자 했으면 누구나 했었고 그러니까 너네 세대가 더 어려운 건 맞다 갈수록 그런 얘기는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또 플러스로 추가로 하시죠. 뭐냐면은 그래도 그 당시에도 하는 사람들만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이제 막 파면 당했으니까 그냥 얘기하시면 이거 팩트니까 정식 지금 대통령이 이제 파면 당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이건 팩트니까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사법시험을 뭐 구순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막 인터넷 보면은 9번 만에 붙어서 뭐 돌대가리다, 뭐 머리가 나쁘다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법시험 공부를 해본 적은 없어요. 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구수를 하든 십수를 하든 저는 10년을 보든 20년을 보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옛날에는 되게 쉬웠어. 옛날엔 누구나 다 했어. 지금이니까 어려우니까 난 못하는 거야. 그런 합리화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옛날이더라도 그 당시에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그때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당연히 뭔가 지금보다 어떤 시스템이나 정보가 덜했고 똑같은 그 옛날에 그 당시의 환경에서 똑같이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분들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한 노력이나 지금 하는 노력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때도 할 놈들은 하고 지금도 못할 놈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 또 딴 얘기를 이상하게 했는데 또 무슨 얘기했죠? 솔직 얘기하다가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지금보다도 정보가 없고 그런 시대에는 소싱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더 많았겠죠. 물론 그때도 하는 사람만 했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게 결국 무역 상사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무역 상사에서 되게 유명하지만 그 무역 상사의 나라는 사실상 일본이죠. 일본은 뭐 뉴스 신문전에 뭐 미디어에서 보셨겠지만 워렌 버핏이 이제 뭐 그 빅5 상사가 일본에 있잖아요. 저도 조금 넣었는데 되게 소액을 넣었습니다. 한 10,000원짜리 넣어봤는데 뭐 미쓰이 상사, 마츠이 상사 뭐 이름 까먹었어요. 한데 빅5 상사가 있더라고요. 그 상사에 엄청 넣었대요. 근데 결국은 상사가 그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상사는 생산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어디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물건 생산하는 회사는 아닌데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물건을 사서 해외에 파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의 천병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출 수입을 많은 하는 나라는 상사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일본,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죠. 상사가 많죠. 근데 유달리 상사가 발달한 나라가 아시아권의 일본이랑 한국이에요. 그거는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제 생각입니다. 제가 뭐 대학 교수가 아니니까 일단은 상사는 수출을 많이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예요. 왜냐면 해외에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물건을 수출할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겠어요? 해외에서 사겠어요? 물론 해외에서 살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건 국내 기반이 있는 회사가 제일 좋죠. 그러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 50년 전에 수출 뭐 주도 산업으로 했기 때문에 팔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인건비도 싸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상사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상사의 개념이 약간 일본이랑 우리랑 다른 게 일본은 우리보다 2, 30년 앞서서 갔단 말이에요. 2, 30년 더 앞서서 갔죠.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이거는 사실이 맞는 게 일본이 해방 후에 대한민국을 또 경제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은 저도 들었어요. 어디 다큐멘터리에서 봤나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어쨌든 해방 후에 한국은 너무 어려웠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 건 똑같은 거고 일본 놈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고 왜냐하면 해방 후에 이제 제가 어디서 기사에서 본 건데 해방 후에 일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일본도 왜냐하면 이제 국가 재산 전쟁하느라고 이 새끼들이 이제 전쟁했잖아요. 전쟁하느라고 국가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다 날렸고 그래도 국민들도 가난하니까 세금도 잘 안 거치고 너무 어려웠죠. 어려운 마당에
이제 걔네들도 이제 추스려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상 미국의 이제 반식민지가 됐잖아요. 미군정이 주도하니까. 메가더가 이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접수했는데, 근데 그 이제 천우신조란 말을 이럴 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상 일본에서 미국이 모든 전쟁 관련한 군수품을 조달하기 시작한 거죠. 가까우니까. 물류잖아요. 물류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본 천황이나 경제 쪽 사람들이 천우신조라고 그때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왜 일본 뭐 구구 미친놈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한국에 전쟁 일어나면 일본이 한 번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그거는 좀 현실성이 없는 게, 지금은 그때처럼 뭐 이렇게 일본에서 19금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물론 전쟁이 나면 안 되죠. 한반도에서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극우 애들이 그렇게 일본에서 주장을 하는 놈들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일본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 거죠. 한국전쟁으로. 그래서 한국전쟁으로 엄청나게 기간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도 일본, 아시아에서 아마 최초로 일본이 올림픽 했을 거예요. 그 다음 우리나라고, 서울올림픽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올림픽으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지금은 이제 올림픽 하면은 마이너스지만 그 당시에는 올림픽이 굉장히 국가도 알리고 국가 이미지라든가 그런 거를 세탁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일본을, 갑자기 왜 일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 일본이랑 너무 비슷하게 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64년도인가 63년도죠. 도쿄올림픽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20년 후에 88년도에 했고. 그리고 중국이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하잖아. 그러니까 그 텀 정도에 제가 볼 때는 경제 격차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막 중화공 하기 전에 경공업 막 60년도에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일본은 이미 중화공업을 넘어서 자동차도 미국에 수출하고 막 그런 판이었거든. 그러니까 중간재를 좀 뭐 생산해줄 나라가 값싼 노동력으로 필요한데, 이미 그때는 일본은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한 거를 많이 수입을 했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첨단 기술을 일본한테 수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일본이랑 적자 폭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산업 구조인데, 일본이 원했던 건 그거래요. 값싸게 한국에서 원자재나 그런 걸 사올 수 있게끔, 그렇게 약간 경제 식민지화를 다시 하게끔 그렇게 의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뭐 차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구 들어간 건데, 어쨌든 뭐 지금이야 그런 게 의미가 없어졌지. 많이 한국이 더 앞서는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죠? 아, 상사 얘기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을 그렇게 국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팔아줄 수 있는 회사들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상사가 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대우 인터내셔널이나 뭐,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런 데 몇 군데 있잖아요. 예, 유명한데. 그런 데서 이제 물건을 팔아주는 거죠. 해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해외 영업팀이라는 개념이 조금 없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니까 영업팀은 있었지만 해외 영업팀의 존재가 좀 약간 지금 같지 않고, 지금은 상사가 많이 없어지면서 해외 영업팀에서 사실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해외 팔고. 근데 그런 거를 상사에서 적극적으로 해준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수출 많이 하면 수출의 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상 주는 거 있거든요. 그럼 뭐 영업사원들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그거 홈페이지에 있는 데는 무조건 전화하잖아요. 예. 수출의 탑 같은 것도 상사에도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가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영업이라는 게 이제 이빨 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팔아먹고 수출의 천병 역할을 많이 한 거죠. 그런 그 시대에 이제 김우중 회장이라는 그런 입지전적인 그런 사람이 나타났고, 뭐 말년은 안 좋았지만 그래서 이제 상사가 그렇게 유명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생 같은 데 보면 뭐, 사실 요즘은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10년 전 넘은 얘기라. 그러니까 뭐 야근도 많이 하고 뭐 해외, 왜냐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하루가 늦거나 8, 9시간 늦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오후에 퇴근할 때쯤 되면 걔네들 업무 시작하다 보니까 뭐 야근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제가 볼 때 그게 가능하지는 않은 세상인데, 뭐 야근도 엄청 하고 뭐 일을 거의 회사에 목숨을 바쳐 일하는 모습들이 미생에 나오니까, 요즘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 사람이라 되게 재밌게 보긴 했어요. 그 당시 시청률도 되게 높았고, 그러니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직장인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 상사의 분위기라기보단 그게 한국의 직장 생활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가지고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공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고. 그래서 상사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사가 수출 천병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상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이나 한국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상사가 조금 뭐
이건 아시아적인, 아까 일본이랑 한국이 상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인데, 가족 경영, 나눠 먹기 그런 게 많은 거죠. 아시아적 가치에서는. 왜냐하면은 독일이나 미국 이런 데는 상사가 그렇게 무역 회사는 많아요. 조그만 무역 회사들은. 근데 이렇게 대규모로 상사가 뭘 해가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일본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은 재벌 구조이기 때문에 재벌은 뭐 너무 적나라한 얘기지만 이제 자식들이 많잖아요. 결혼도 몇 번 하시고 돈이 많으시니까 자녀들이 이제 물려줘야 돼, 계열사들을.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좀 안 좋은 거, 이제 사업이 좀 안 되는, 좀 돈 덜 버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물류 회사도 그렇죠. 뭐 글로비스라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삼성 같은 경우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뭐 아니면 상사, 특히 이런 것도 어떤 뭐 셋째나 넷째한테 물려주기가 좋은 거죠. 왜냐면은 지금은 상사가 필요가 없는 게, 상사 역할을 이런 삼성전자나 LG 뭐 이런 큰 회사들도 다 해외 영업팀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상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사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상사가 가서 물건을 1,000원에 떼오면 뭐 1,100원이든 1,200원이든 1,300원에 마진 받고 팔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한테 또 물건을 중간에 또 하나, 어떻게 보면 그 뭐야, 마진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제조업체나 수출업체에선 직접 하는 게 낫지. 직접 하는 게 낫지. 그 상사를 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물류회사 포딩이 아직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게, 우리 업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세일즈콜이나 전화를 해보면 선사랑 직거래하는 회사들도 많으세요. 좀 물량이 많거나 큰 데들은. 그게 또 가능하고요. 선사에서는 또 화주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은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MVOCC란 개념이, 복합운송 주선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화주랑 컨택해가지고 모든 책임을 지고 수출 면장부터 관세자랑 해서 수입 수출을 관련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없어지긴 그래요. 그리고 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뭐 트레드링크라던가, 얘기 다 할게요. 이전 회사 이름 뭐 이런 물류 플랫폼들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인터넷 보면. 근데 걔네들도 사실은 하는 게 우리 같은 포딩 회사들 연결해가지고 이어주는 역할, 채널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화주가 자기가 알아서 뭐 부킹하고 뭐 운임 보고,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게 유튜브 좀 보다가 그런 걸 봤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사장이 다이소 다이소에서 뭐 물건 떼가지고 아마존에 파는데 한 달에 한 1,500을 번대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 그 뭐냐 앞에 딱 써, 그 뭐라 까먹었어요. 뭐지? 그 앞에,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 앞에 있잖아요. 첫 화면에 그렇게 써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클릭을 하겠죠. 한 달에 1,500 번다니까, 다이소에서 떼어가지고. 근데 저도 한번 클릭해봤어요. 왜냐면 저도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궁금하니까. 많이 버네? 그러면서. 사실 댓글을 쭉 봤는데 이미 아마존 하시는 분들이 뭐 가능하네, 불가능하네, 말도 안 되네, 자기도 6년, 10년을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 아마 그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비판하고 뭐 그분들 제가 비판할 그것도 안 되는 게,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뭐냐 하면은, 무슨 얘기 하려고 해. 그 방법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게 강의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강의 들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얘기는 제가 유튜브 또 채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다른 영상에서. 근데 강의 들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 별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포딩 영업도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저도 하고 있고 그 일을. 저는 이거 10주전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별건 없어요. 그냥 가서 하면 되고, 뭐 화주한테 전화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저한테는 어렵지 않아요. 맨날 하는 일이니까 내가.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해외 영업 담당자가 있어요. 제 화주죠. 제 고객사 담당자인데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운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티타임이 어떻고 BL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분은 겉으로는 알아들었다고 해. 겉으로 알아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다음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저도 저 화주들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이거 이 사람 내가 설명했는데 왜 몰라, 막 속으로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뭐 머리가 나쁜 거야, 아니면 내가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니까 잘 알아. 근데 화주는, 사실 이분도 나랑 통화할 때 나는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이분은 그냥 그때 한번 통화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이분 업무가 있거든요. 이분은 이분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죠, 당연히. 맨날 이분도 똑같이 하는 일이니까, 저처럼. 마찬가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누구한테 어떤 설명을 들었을 때 나는 얼만큼 이해를 하느냐. 나도 이 화주같이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하면 저는 내가 하는 일은 되게 쉽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쉬워 보긴 하지만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그 사람은 맨날 하지만 나도 내 일을 내가 맨날 하지만 남이 하는 일을 나는 가끔 듣고 가끔 하기 때문에 100%알 수가 없어요. 물론 되게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일반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부터 제가 화주들한테 화주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메일로서 안 되는 거는 전화로 해서 설명을 확실히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객 유치가 조금 영업이 잘 돼요. 그런 화주들은 또 끝까지 남고, 왜냐면 제가 설명을 더 디테일하고 정성스럽게 하기 때문이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그 물류 플랫폼 자체에서도 화주들이 직접 들어가서 물류 플랫폼 가서 뭐 운임 알아보고 부킹하고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사실은 처음에 개발이 된 게 물류 플랫폼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 조금 해보려고 끄적거렸고 돈도 좀 날렸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야 쉽죠.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포워딩인데. 근데 화주 입장에서 그거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혼자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회사는 직접 써도 돼요. 근데 그 플랫폼이 그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터페이스나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긴 해요. 그래도 화주들이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막말로 그런 거 쓰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 포딩, 우리 회사는 포딩 안 쓰고 그런 거 직접 우리가 쓸 거예요. 그런 데는 결국은 포딩이나 물류회사 출신 직원이 해외 영업에 들어가서 그걸 하는 거죠. 그 부킹을.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뭐 해외 영업 근무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지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해야 돼요. 그 직접 부킹을.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물류 플랫폼 자체도 자기들이 기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같은 포닝회사 연결해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운임 얼마 뭐 1,000원, 1,500원, 2,000원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 하나의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류 플랫폼이 약간 요즘 드는 생각이 옛날에 그 상사 개념의 역할을 약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100% 똑같지는 않지만. 근데 상사가 서서히 사라지게 된 거는 상사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수출 수입하는 회사들이 상사랑 거래하게 되면 이익이 떨어지니까 별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포딩 얘기를 다시 돌아오자면 아직까지 포딩은 시장에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고, 뭐 이 포딩 회사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죠. 그거는 뭐 역사를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근데 아직까지는 포딩 회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거 포딩업 처음 들어설 때 20대 후반에 사장님이 그때 법인장님이셨죠. 제가 해외에서 근무. 이거 하면 뭐 네가 무슨 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같아요. 왜냐면은 딴 일해도 먹고는 살거든요. 먹고 포직만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분은 저한테 좋게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거 저도 기억은 납니다. 예. 그런 건데 하여튼 그래서 포딩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상사처럼. 그래서 플랫폼이 약간 상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오자면 되게 많이 돌았어요. 죄송해요. 근데 결국은 상사 마진이 중간에 남게 되면 수출 수입 회사에서 손해니까 상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 거고. 근데 포딩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포딩이 있어야 되고 직접 수출 수입 회사에서 포딩 역할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만 물량이 많고 큰 데는 인원이 많고 거기에 포워더 출신들을 또 뽑을 수도 있고 물류팀은 아예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거래 한다는 거지 그 회사들이 포딩 역할을 대체한다는 건 아니에요. 인프라를 그만큼 많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포딩 팀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딩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내부에 포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포딩이 없어지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포딩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시 상사 얘기로 돌아오자면 오늘 얘기가 복잡하네요.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일본은 상사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럼 일본은 왜 남아있냐? 한국처럼 많이 안 없어지고 일본도 효율인데 일단은 일본은 좀 문화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일본 업체들 세일즈 전화해 보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일본도 철저하게 노미 시장이고 보수적인 시장인데 잘 안 바꿔요. 일본은 안 바뀌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본은 이 얘기하면 또 되게 영상이 길어질 텐데 1980년도에 프라자 조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독일 경제가 워낙 미국을 앞질려고 하니까 이미 앞질렀고 잘 나가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제일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니까 안 되겠다. 뭐 너무 적자 폭이 크다. 지금이랑 비슷해요.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미국은 참 웃긴 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자기들이 만든 판에서 독일이랑 일본은 그냥 잘했을 뿐인데 또 이제 힘이 없으니까 불려온 거죠. 근데 이제 불려오는 게 독일, 일본만 부르기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이랑 그때 프랑스랑 이태리를 불렀을 거야 아마. 왜냐면 그걸 이제 지금으로 치면 G7이라고 하거든요. 선진 7개국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불러가지고 환율 절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은 그 당시에 엔하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마르크고 지금은 이제 유럽이 유로화로 다 통일됐지만 2000년 후에 그 당시에 마르크라는 걸 썼어요. 한마디로 니네 환율 높이라는 거죠. 너무 싸게만 그러니까 달러 대비 환율이 너무 낮으니까 니들이 수출이 너무 잘 된다. 돈의 가치를 확 높여라. 그래서 많이 높였대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버블이 왔고 독일은 주저앉았죠. 물론 통일은 됐지만. 마찬가지로 미국은 항상 힘으로 그렇게 제압을 하려고 해요. 뭐든지. 지금도 그렇지만 뭐 힘이 좋으니까 국방력이 좋으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또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그래서 그 약간 보수적인 시장이고 그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에서 미국 차가 그렇게 잘 안 팔린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서 막 밀어넣기를 했어요. 일본 쪽으로. 근데 일본 사람들이 미국 걸 잘 안 사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독려를 했 정도로 좀 해외 수입은 좀 사라고 좋은 거는 그렇게 했는데도 일본 사람들은 안 샀다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은. 근데 이해가 또 되는 게 일본산이 좋잖아요. 오히려 더군다나 애국심까지 있으니까 딱 일본 걸 살 수밖에 없죠. 미국 거 안 사고. 우리나라에 미국 차 많이 팔리나요? 마찬가지죠. 미국 차는 좋아요. 제가 볼 때도 미국 차 좋아요. 튼튼하고. 근데 그냥 미국 차는 제가 볼 때 본능에 충실한 차예요. 기름 많이 때려 먹고 때려 받고 힘 좋고 그런 거죠. 고장나면 집에서 고치고. 그러니까 그냥 본능에 충실한 차예요. 힘 좋고 대신 기름 막 엄청 먹고 뭐 키로당 막 15리터 이렇게 먹고 막 안 팔리죠. 한국이랑 일본 환경에서는 미국 차가 좀 힘들어요. 제가 봐도 연비가 중요한 나라들인데 우리가 뭐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그 이유 때문에 일본은 되게 보수적인 시장에 미국한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리고 굳이 일본 물건도 좋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회사들의 세이지콜 전화해보면 다 일본 포딩 쓰더라고요. 제가 방화동사라서 제 근처에도 일본 회사 있거든요. 일본 포딩.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제가 이건 들은 얘기인데 삼성이나 LG는 뭐 비딩 같은 거 하면은 외국 포딩에서 DHL 이런 데도 많이 쓴대요. 실제로 그러고 있고. 근데 일본은 약간 일본 수출 수입 회사들은 일본 포딩한테 일을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뭐 막 몰아주진 않겠죠. 거기도 운임을 좀 조절하겠죠. 근데 그래도 일본 포딩 회사들한테 좀 선택권이 많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화주 중에 일본 출장이랑 일본이랑 비즈니스가 많은 그분이 계셔서 이제 얘기 들어봤는데 또 하나는 약간 일본은 우리나라랑 다른 게 포딩 회사들이 수출 수입 회사들이랑 접촉을 하려면 상사를 거쳐야 된대요. 그리고 일본은 큰 회사, 뭐 도요타 같은 큰 회사들도 상사 이름으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약간 같이 잘 먹고 잘 사자 그런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사랑 같이 커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옛날에 일본이 고도성장, 자꾸 오늘 일본 얘기 많이 하네요. 고도성장기 시절에 워낙 그때 거품이 심하고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어야 되니까 워낙 일본 물건이 전 세계에서 잘 팔렸잖아요. 뭐 워크맨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상사도 우리나라 상사들도 그 당시에 잘 될 때처럼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근데 그 돈을 워낙 많이 벌면은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결국 그렇거든요. 뭐 정치를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투자를 하잖아요. 이제 미래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계속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투자를 이것저것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부동산이라든가 뭐 광물 자원이라든가 이것저것 투자를 많이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영국이 옛날에 잘 나갈 때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2차 세계대전 후에 끝날 때 막 팔거나 미국한테 양도하거나 그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미국한테 반강제로 뺏긴 것이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일본 잘 나갈 때 상사 이름으로 사놓은 땅이나 그런 것들이 엄청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상사가 파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력인데 상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세일즈를 이제 뭐 속된 말로 이빨 까서 세일즈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해외 네트워크나 그런 게 엄청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지사나 그런 것들이 법인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제 코트라라고 하잖아요. 뭐 무역관장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한국무역진흥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수출 수입하는 회사도 도와줄 수 있게끔 그런 코트라들이 전 세계에 있거든요. 그런 코트라 역할을 일본은 상사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어떤 수출 수입의 천병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뭐 탐색전 하잖아요. 정탐 같은 거.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시스템 자체가 일본은 워낙 바뀌지도 않고 상사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수출 수입 회사랑 컨택할 수 있게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상사들이 지금 뭐 잘 나가는 이유도 있고 아직까지도 생존해 있지만 한국은 좀 그런 거랑은 다르게 이제 제가 볼 땐 아까 그 의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원인이랑 이제 우리는 이게 어느 나라나 장단점이 있지만 한국은 되게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그게 장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돈이 안 되면 쓸모가 없으면 빨리 사라지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필요 없는 건 빨리 없어지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사가 서서히 사라진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랑 일본은 그렇게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 영상이 길 것 같은데 저도 무역회사나 상사 이렇게 전화하면 사실 속된 말로 빠꾸미들이 많잖아요. 워낙 뭐 무역을 많이 하니까 운임도 많이 받아보고 그러니까 화주사들 입장에서도 통화해보거나 얘기해보면 운임 많이 받아본 화주랑 운임 거의 못 받았고 가끔 받는 화주 그러니까 수출 수입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확실히 얘기할 때 달라요. 비교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받는 데는 저희만큼도 아는 담당자들이 있어요. 뭐 요즘 항공운임 얼마고 회사운임 얼마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빠꾸미들이죠. 그래서 저도 상사나 무역회사 이렇게 세일즈콜 하거나 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게 워낙 잘하시니까 그리고 뭐 포딩 전화하면 아예 안 받는 데도 많고 왜냐면 워낙 포딩들이 많이 컨택을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오늘은 상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아련한 추억 같아요. 뭐 미생 같은 거 보면 아련한 추억 같은데 결국은 한국은 아직 좀 상사가 이제는 보기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됐고 뭐 중소상사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뭐 저희가 모르는 근데 어쨌든 일본이랑 어떻게 한번 비교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추억 속에 남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렇게 물류 산업이 성장한 거는 상사 역할도 좀 크지 않았나 서로 뭐 우리도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있고 수출 수입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아 영상이 오늘 좀 너저분했습니다. 예, 어수선했고 근데 마스크 포워드였습니다.